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경제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경제사 이제 마지막 남은 주제인 대외 무역이 남아 있고요. 요거 이제 빠르게 정리하고 나서 오늘 이제 사회사까지도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대무역 정리를 할 건데, 대무역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각 시대별로 있죠. 우리가 어떤 나라와 어떤 물건을 교역했는가 하는 거, 그게 가장 기본 지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복잡해요. 시대별로 이제 명품들이, 물품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전부 다 애우려고 접근하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되게 비효율적인 공부고, 우리는 흐름을 갖다 이해를 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흐름을 갖다 적용하는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갈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이제 국가들이랑 주요 교육 대상국들을 보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제 정통왕조,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북쪽에 있는 거란이나 여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일본 같은 데 있죠.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낮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랑 우리가 이제 쭉 교육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 간에 있죠. 교육의 흐름을 갖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문명이 좀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로는 있죠. 선진 문물이라든지 사치품 같은 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진문물이라든지 사치품이 넘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치러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얘들한테 또 선진문물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는 없어. 얘들이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물건에 해당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산품들을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특산품이 인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감이라든지 금, 은은 뭐냐면 이 시대 때 화폐로 통용되던 있죠.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들, 값 나가는 물건들을 들여오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있죠. 옷감, 금, 은, 그리고 특산물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랑 교육을 할 때는 역시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생필품, 농기구, 식량, 그 다음에 선진문물 이런 거 넘어가죠. 생필품이, 농기구, 식량이 이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는 선진문물이에요. 얘들한테는 이런 농기구라든지 식량이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런 선진문물을 갖다 넘겨주면 얘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네가 가지고 있는 특산품이 있죠. 그 다음에 근본적 가치를 갖는 뭐 금이라든지 은 이런 것들을 갖다 또 대가로 주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정한 다음에 각 시대별로 이 흐름을 갖다 적용하는 형태로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예외적인 특산품 몇 개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크게 많이 기억할 내용들이 없어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제 전반적인 교육의 흐름들 나오는데 뻔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남북쪽, 왜냐하면 북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방민족과 주로 교육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남중국, 그리고 외와 주로 교육하였다.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초기에는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무역을 하다가 한강이 확보된 이후 다항성을 통해서 직접 교육하였다. 우리 정치사를 갖다 일정 수준까지 따라오신 학생이라면 이거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확인하는 바예요.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물품들은 여러분 지금은 자세히 안 봐도 되는데 우리가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적용해 보면 다 고개가 끄떡끄떡 되는 이런 흐름들이요.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외가 한두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심화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삼국시대 봤으면 이제 남북국시대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죠. 교육 상품들이에요. 어떤 물건들이 오갔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구들이에요.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항구들. 지금 통일신라 때 가장 대표적인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당항성과 울산항. 당항성은 삼국시대 때부터 유명했던 중국과의 직교역로.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 신라의 수도가 경주지 않습니까? 그 경주와 바로 붙어있는 울산항이 또 뜨게 되는 거예요. 이 울산항을 통해 가지고 사치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갖다 상징하는 역사적 사실이 이슬람 상인들이 울산항으로 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이슬람의 화려한 유리그릇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검 이런 것들을 갖다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그 흔적들이 지금 괴릉의 무인상 요 계룡의 무인상을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데 몇 개의 왕릉들에 보면 있죠. 무인상이 서 있는데 그 무인상들이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술이 두툼하고 큰 있지 않습니까? 서역인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울산항을 통해 가지고 서역인들이 신라와 이제 교류를 했구나 하는 지식을 갖다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처용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처용이라는 인물도 요 인물도 서역에서 들어온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심화해서 서용과 관련된 이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울산항에 들어왔던 이슬람인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과도 일부 교류가 있다. 요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서해와 남해 해상권을 장악하였고 사절 땅까지도 파견하였다.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그리고 이제 이 장보고가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일본인 엔닌 있죠. 엔닌의 입당구법 술랭기라는 중국 기행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 정치사를 공부하셨으면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당항성에서 배를 타면 그 뱃길이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항구 도시인 요 산둥반도 있지 않습니까? 등조라는 곳으로 길이 연결되게 있어요. 그 등조로 가면 뭐 있지 않습니까? 신라인들이 그 당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지금 세부적으로 구별하고 암기하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신라 방이라든지 소라든지 신라가 들어가는 신라인들의 흔적이 강력하게 남아있다. 동시에 이제 발해와 관련된 흔적도 남아있다. 등조, 산둥반도에 가면 요 정도까지 봅니다. 얘들을 구별하는 건 심화 과정이에요. 관련된 사료 아주 유명한 엔닌의 입당구법 술랭기고요. 그 다음에 발해도 마찬가지요. 발해도. 앞서 제가 지금 당가의 교육물품 빠뜨렸는데 딱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비단, 문방구, 사치품, 선진문물 넘어가고 있죠. 인삼, 그 다음에 무명, 세공품. 세공품이 신라의 이제 특산품 중 하나였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온다. 세공품만 별도로 암기하시면 되고 별도로 암기하실 게 없어요. 그냥 흐름을 적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해도 그 통일신라 비슷한 시기에 북쪽에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당 무역하고 대당 무역 물품 보면 애울 거 없어요. 큰 흐름을 따라가는 데 있죠. 여기서 특산품들만 눈여겨봐 주시면 돼요. 발해는 지금 우리 그 부여 땅이랑 용토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 모피라든지 말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특히 발달했던 산업 중에 하나가 불상, 그 다음에 이제 자기예요. 불상, 자기. 요거로 갖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불병자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이 불상이죠. 동시에 이게 도자기를 구워서 만든 거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불병자상을 보면 야, 발해 불상과 자기 기술이 발달했고 얘들이 특산품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뿐만 아니라 일본도, 신라도에서 일본과 신라랑도 교역을 했다 하는 거 이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해 주요 5도인데 있죠. 뭐 신라도, 일본도, 조공도, 영주도, 뭐 거란도 이런 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요거를 갖다 우리가 엄밀하게 정의하게 되면 이 길들이 마지막에 어떤 도시를 거쳐서 가나 요것만 이제 암기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이런 발해 5도, 신라도, 일본도, 조공도 등 길들이 있었다. 요 정도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고려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도 마찬가지요. 고려의 이제 유명한 항구,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이제 어떤 나라들과 어떤 교육품을 교역하느냐 이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예성강과 평난도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게 이제 개성에 붙어 있는 있죠. 고려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예요. 혹시 어떤 사료가 나왔는데 예성강이 나오고 평난도가 나오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런 키워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고민하지 말고 어떤 시대로 가면 된다? 고려로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이끌어내는 키워드로 등장하게 돼요. 이런 항구들이. 그 다음에 2번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요건 심화 때. 그리고 이제 고려에 보면 있죠. 아라비아 상인도 오고 갈 정도였다. 뭐 신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려가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려가 한때 원의 지배를 받았죠. 원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의 아라비아 상인들, 서역인들이 이제 그 고려의 서역인들,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활동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고려가 이제 서방에 알려지게 되는 거고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고려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코리아로 이제 전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품 내용 들어갔다 보시면 뻔해요. 우리가 암기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치품, 선진문물들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서 특산물, 근본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 암기를 해야 될 건 이런 특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전칠기, 종이 같은 거, 고려시대 때 특산품들. 그다음에 이제 뭐 거란도 마찬가지요. 쭉 보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흐름을 갖다 적용을 시키면 나오게 됩니다. 관련된 사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시 들어갑니다. 조선은 조선 전기와 후기를 갖다 구별해야 돼요. 전기는 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은 공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은 후기로 가면 사무역이 발달하기 때문에 전기의 특징을 갖다 이제 공무역 중심이라고 잡아준 겁니다. 명가 이제 공무역, 조공무역이라고 이제 불리는 거죠. 조공을 우리가 이제 바치면 얘들이 이제 해사품을 갖다 돌려준다. 근데 해사품 양이 많았다, 조공품 양이 많았다. 해사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리를 지하기 위해서 자주자주 보내려고 하고 명나라는 제발 좀 그만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조공무역을 따라서 사행단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그 사행단에 월급을 안 줘요. 월급을 안 주는 대신 얘들한테 특권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어떤 특권? 얘들이 일정 양만큼의 물건을 갖다가 명나라로 가 싸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명나라에 너네 사오고 싶은 물건들을 갖다 사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사행무역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공무역이라는 공무역에 딸려있는 사무역의 일종이죠. 근데 이제 조선적기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주인공은 이제 조공무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진, 그리고 이제 외화도 무역소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애들이랑 조금 교육을 해줬다.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심하러 가면 얘들을 갖다 왕까지 봐주시면 좋은데, 출제빈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갈 거예요. 조선 후기도 여전히 조공과 회사 있죠. 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조선 후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사무역이 더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개시라든지 후시. 개시는 있지 않습니까? 합법적인 사무역을 하는, 국가 간의 사무역을 하는 장소, 시장. 그 다음에 후시는 있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형성된 사무역을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개시든 후시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전부 다 조선 전기에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사무역과 관련된 키워드들입니다. 개시든 후시든 나오면 전부 이제 조선 후기의 사무역을 갖다 상징하는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의 이름들을 갖다 암기해 주는 것도 좋아요. 제가 안 말립니다. 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시험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경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강, 개시, 후시, 책문, 후시 이런 키워드보다 있죠. 요 개시, 후시가 조선 후기 때 등장했다. 요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이제 국경선, 북방 국경선 쪽에 있는 만주와 가까운 시장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사행무역도 조선 전기보다 더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행무역이 팔포무역이라는 이름을 갖다 얻게 돼요. 구체화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냐면 우리 특산품이 인삼이죠. 인삼을 갖다 8포로 갖다 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삼 8포로 팔고 있죠. 그 돈으로 전에 사오고 싶은 물건을 갖다 사올 수 있게 한 겁니다. 그게 이제 팔포무역이에요. 사행무역이 팔포무역으로 이제 구체화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품들을 보시면 뻔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치품, 선진문물들. 우리는 이제 특산품, 그리고 이제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재화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상, 유산, 송상의 활동은 이미 배웠죠. 청과의 활동.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는 외관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개시, 후시 이루어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 같은 물건들 보면 또 뻔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특산품들이 보면 광물들이 많아요. 광물이라는 후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특산품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외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내상이 활동하였다. 특이한 포인트 없습니다. 큰 흐름 정하시고 있죠.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 주시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크게 공부할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적용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려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대외 무역 활동도 활발해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성강 입구의 병난도 고려 항구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만약에 틀린 키워드로 나오면 다른 시대 항구가 나오게 돼요. 다른 시대 항구.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 송나라 상인뿐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왕래하였다.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고. 서해안의 해로를 통해서 송나라로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품을 수출한 한편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수입하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흐름에 부합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와 무역을 추구하던 일본은 11세기면 천년경이죠. 우리 970년이 광종이 활동할 때, 그리고 1070년이 문종이 활동할 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 이제 문벌 귀족기 그 시기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 후반부터 황을 가지고 와서 일본은 그 다음에 인삼, 서적 등과 바꾸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고려 시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 시기 때 이런 거 가져와서 이런 거 가져왔다.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북방의 거란과 여진에게 은, 모피, 말을 수출하였고 고려는 농기구, 곡식을 수입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뭐가 틀렸어요? 흐름이 틀렸죠. 물건의 흐름이 틀렸어요. 요런 이제 전해한테는 선진문물인 요런 것들이 전해나라로 넘어가고 있죠. 우리는 요 북방의 특산품들, 그리고 근본적 가치를 가지는 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4번이 틀린 겁니다. 요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대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래 레상은 일본과 사무역을 통해서 거상으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경강상인은 중강우시나 책문우시를 통해서 청가 사무역에 종사하였다. 어때요? 경강상인 말이 돼요? 경강상인은 어디서 노는 애들이에요?
한강을 중심으로 배 타고 노는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책문우시라든지 그다음에 중강우시, 그다음에 청가교육했던 상인들은 어떤 상인들이 있습니까? 저 만상이라든지 유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송상 같은 경우는 중개무역을 하였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지. 경강상인은 청가의 교육에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겁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이 결합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 일본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17세기 이후면 우리 임진을 한 이유가 되는 거죠. 대일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관계가 정상화된 거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되게 평화로운 관계를 갖다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통신사.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뭐 대일 무역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활발하다는 키워드는 조금 오버일 수 있는데 크게 이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럼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다 맞다 그러면 얘도 이제 한번 다시 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제 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비단, 약재, 문방구 등이 있었고 청으로 수출하는 물품은 은, 종이, 무명, 인삼 등이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물품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게 이제 2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이제 큰 하자들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대외교육과 관련된 내용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사 드디어 마쳤습니다. 연결해서 이제 바로 사회사 들어가도록 하죠. 사회사를 제가 이제 조금 특이하게 틀을 갖다 잡았어요. 시대별로 틀을 안 잡고 있죠. 먼저 이제 그 어떤 사회사의 특정한 주제별로 원래 이게 잡아가지고 어떤 시대는 어땠고 어떤 시대는 어땠다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전 조금 특이하게 고대 사회사와 관련된 특수한 주제들을 갖다 먼저 다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와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사의 핵심 주제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또 고려 조선 사회를 갖다 비교해 줄 거고요. 이렇게 특이하게 프레임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고대 사회상들은 있죠. 여기에 출제되는 소주제들이 고려와 조선의 소주제들이랑 틀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고대에 출제되는 특이한 사회상들이 있죠. 요 내용들을 갖다 먼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사회사들을 갖다 정리해 가지고 우리 비교를 갖다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고대 사회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보도록 하죠. 고대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가 않고 되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제가 딱 모은 겁니다. 근데 뻔한 내용들이요. 우리가 지금 정치사에서 배웠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그냥 교과서적으로 다시 한번 서술되고 있어요. 고구려는 북방민족의 영향을 받았으며 뻔하죠. 호전적이고 진취적 성격의 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백제는 활발한 해상무역을 통해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세련된 귀족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 다음에 신라는 초기에 소박한 전통 문화는 고구려, 백제 그리고 당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다.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 불교 문화가 융성, 유교가 도입되고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하였다. 뻔한 얘기들 다시 서술하고 있어요. 거의 교장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우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남북국 문화 사회의 기본 성격. 통일신라는 삼국의 혈연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바탕으로 민족 문화의 토대를 확립하였다. 보통 이렇게 평가해요. 교과서에서. 그 다음에 발해는 고구려와 말갈의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하였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고대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들 교과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고 있죠. 이제는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에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사회상들을 갖다가 우리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까지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까지는 귀족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 지배층인 이제 귀족들의 어떤 사회상을 갖다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 밖에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의 지배층과 관련된 사회상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있죠. 오부족 연맹체라는 걸 우리가 정치사에서 배웠어요. 그 오부족 중에서 일단은 있죠. 세 개 부족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자, 계루부, 왕족 계루부, 그 다음에 전로부, 왕비족 전로부, 그 다음에 손오부 있죠. 손오부는 원래 왕족이었어요. 원래 왕족. 손오부가 초기에 원래 왕족이었는데 이 손오부한테 있죠. 계루부와 전로부가 손을 잡고 힘을 합해가지고 도전을 했던 거예요. 도전해가지고 계루부가 왕위 계승권을 빼앗아 오고 있죠. 전로부가 왕비 계승권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자, 그랬다고 손오부가 몰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오부 여전히 계루부, 전로부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족, 계루부, 왕비족, 전로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전의 왕족인 손오부. 요 세 개의 부소가 이제 고구려에 있죠.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상위 귀족들에게 가짜를 붙이는 전통이 있어요. 부여에서 유래됐죠. 부에 마, 우, 저, 구가.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서는 어떤 가짜들이 대표적이냐면 대가라든지 고추가 요런 애들이 이제 힘이 있는 애들이었습니다. 대가는 이제 부족장급, 그리고 고추가는 왕 못지않게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에게 이제 고추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요런 키워드들을 고구려 지배층과 관련해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반적인 사회상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갖다 모아놓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고구려는 보시면 상무적 기풍이 강하다. 상무적 기풍이란 게 뭐냐면 군사적 기풍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적 기풍. 우리 군대 있지 않습니까? 군대 체육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상무팀이라고 불러요. 상무팀. 그 군사적 기풍을 상무적 기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기풍이 반영되다 보니까 엄격한 형벌. 우리 군법이 세요? 민간의 형법이 세요? 군법이 더 세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절을 할 때 한쪽 다리를 꿇고 다른 다리를 펴서 몸을 일으키기 쉬운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우리 100m 달리기 하기 직전 준비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이제 인사를 했던 거예요.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바로 뛰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걸을 때도 얘들은 그냥 걷지 않고 군대에서 구보하듯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행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을 음모하는 자가 있으면 횃불로 온몸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목을 벤다. 그리고 항복, 전쟁 패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 모두 목을 벤다. 고구려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목을 베는 거예요. 고구려가 부여랑 비교했을 때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감옥이 없다는 거였어요. 부여에는 감옥이 있는데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었어요. 왜 없는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다 배워버리니까 감옥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딱 하나 고구려 애들이 죽이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 왜? 소나 말 대신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비로 삼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백제도 보도록 하죠. 백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지배층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확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사회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는 이제 고구려의 온조가 남하여 한강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국가이다. 우리 이제 백제의 기본 역사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문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 왕족이 있죠. 왕족이 이제 부여씨가 되는 거예요. 고구려의 왕족은 고씨가 있죠. 계루부 고씨가 됐었죠. 근데 이제 백제 왕족은 부여씨가 이제 백제 왕족이다. 부여의 전통을 갖다 계승했다는 그 역사 의식을 갖다 바탕으로 왕족성을 갖다 부여씨로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여씨와 팔성귀족이 결합돼서 백제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팔성귀족의 성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제 전반적인 사회상은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것들을 갖다 이게 백제 거구나 하면서 구별해 줄 줄 알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백제 전반적인 사회상을 봤을 때 백제가 고구려에서 뻗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유사한 사회상들이 있고 고구려랑은 다른 백제만의 또 사회상들이 있어요. 그 두 개를 갖다 분류해 가지고 정리해 주면 좋아요. 먼저 이제 고구려와 유사한 사회상, 의복과 풍속이 기본적으로 고구려와 유사해요. 그다음에 백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던 이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상무적 기풍은 똑같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상무적 기풍 나와버리면 그냥 고구려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좀 어설프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근데 이 상무적 기풍의 실제로는 백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타기, 활쏘기, 좋아했다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형벌, 상무적 기풍이 있으면 엄격한 형벌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려처럼 바둑, 장기, 투 등을 즐겼다. 이 말도 고구려에도 이거를 갖다 즐겼단 말이죠. 그리고 반란한 자나 전쟁에 패한 자 이거 엄격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목을 베고 그 자손과 그 가족과 재산을 갖다 몰수한다. 엄격한 형벌을 적용하였다.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고구려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 그리고 상무적 기풍은 백제에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특유의 사회상, 고구려에서는 볼 수 없는 백제 특유의 사회상들이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도둑질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려 일책십이법 기억나십니까? 일책십이법. 근데 백제는 있죠. 이배를 물게 하고 귀양을 보낸다. 플러스 귀양. 그 다음에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하면 있죠. 세배를 배상하고 평생을 가둔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재밌는 형벌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음한 여자는 남편의 노비로 삼는다. 자, 우리 간음녀와 관련된 규정이 이제 총
두 개 플러스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여에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체는 처가에서 소나 말을 갖다 배상을 해야지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고조선의 팔조법 있지 않습니까? 팔조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늠한 여자는 아닌데 그것과 비슷한 규정이 있어요. 여자들이 뭐 종조를 지켰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늠녀와 관련된 문구가 백제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는 남편의 노비로 삼는다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크로스해서 오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라 보도록 하죠. 먼저 신라도 이제 지배층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박석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신라의 다른 나라, 다른 백제와 고구려와 비교했을 때 특징 중 하나가 이제 포용력이에요. 포용력. 원래 신라는 이제 혁것에 있지 않습니까? 박씨가 건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씨가 있지 않습니까? 석씨라든지 김씨 같은 외부 세력들을 갖다 왕족으로 받아들여요. 이 석씨라든지 김씨, 선진물을 가진 외부 세력들을 갖다가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있죠. 신라가 이제 성장을 갖다 해갔던 거예요. 요게 이제 신라의 포용력, 신라가 이제 백제라든지 고구려를 갖다 꺾을 수 있었던 저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석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차이 마리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사금 때가 요 박석김 삼성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이 앉을 때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금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내무랑 때 김씨 독점 세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물 마리간 시기에 가서 김씨 독점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라 중대 가문 있지 않습니까? 중대 가문이 이제 기존의 원래 삼국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성고리 왕이었는데 이제 중대 가면 이제 그 다음 계층인 진고리 왕이라 갖다 계승한다. 요 내용까지 우리 배웠고요. 신라 역사를 갖다 보다 보면 우리 선덕여왕, 진덕여왕 하면서 갑자기 여왕들이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골들이 이제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찐덕여왕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성골이 이제 씨가 마르게 되면은 그 다음 때 이제 진골에서 왕을 갖다 뽑게 되는데 그 진골 중에서 나당 연합을 갖다 성사시키는 있지 않습니까? 공이 있는 무열왕 김춘추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 직계 진골들이 왕이 되던 시기를 우리는 중대 이렇게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경덕왕이 뻘짓을 하면서 있죠. 그 아들 해공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귀족들한테 살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열왕 직계가 아닌 있죠. 다른 계열. 내무랑 반계가 그러니까 무열왕 직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무열왕 직계가 아닌 다른 계열의 진골들이 왕위 다툼을 갖다 하던 시기에 그게 이제 하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라에도 있죠. 고구려의 고추가랑 비슷하게 왕 못지않은 강력한 귀족들이 있죠. 그 귀족들을 갖다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그 명칭이 이제 갈문왕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갈문왕이라는 명칭.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라는 초기에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였으나 내무랑 이래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였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이고요. 고구려의 왕위는 계류부가 계승하였으나 손오부와 왕비족인 전러부 역시 국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어때요?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서는 왕의 혈족에게 갈문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어떻습니까? 고구려에서는 고추가라는 아주 강력한 귀족 명칭이 있었어요. 갈문왕은 어느 나라예요? 신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크로스해서 오답을 갖다 구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왕족은 부여씨이며 팔성 귀족과 연합하여 백제를 다스렸다. 어떻습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요까지는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출제되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 고대 사회사 중에서 가장 빈출되는 3대 주제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게 이제 일명 골화화입니다. 골화화.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인데 해골이 아주 예쁘게 해맑게 이제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골화화 해가지고 이제 신라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사회상과 관련된 3대 주제, 시험에 가장 빈출되는 3대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골품제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요거를 갖다 제일 마지막에 다룰 거예요. 먼저 이제 화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는 첫 번째는 화백해일, 두 번째는 이제 화랑도예요. 화랑도. 둘 다 시족사회의 전통, 시족사회의 영향을 받은 제도입니다. 화백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만장일치 제도라는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화백회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귀족회의예요. 그래서 국가 중대사 결정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그리고 요 뒤에는 짝 지워 주십시오. 요거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갔어요. 화백회의는 귀족회의로서 기본적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하고 왕권을 견제하는 이런 역할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회 그리고 정삼 똑같습니다. 근데 화백회의는 다른 나라랑 다른 있죠.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만장일치제라고 했어요.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모든 구성원들이, 화백회의 구성원들이 의사를 갖다 합치를 해야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만장일치제라는 전통이 이제 어디서 뻗어났냐면 시족사회, 신석기의 가족 중심의 시족사회 전통에서 이런 만장일치제도가 뻗어났다는 거예요. 가족 내에서는 아빠, 엄마, 아기들 할 것 없이 모든 구성원이 나름대로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갖다 다 들어주고 의사를 갖다 결정하는 이런 풍속이 있었던 거예요. 이 풍속이 화백회의 만장일치제에 영향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갖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화백회의의 수장이 상대등이었다 하는 거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도 이런 귀족회의, 그리고 이런 귀족회의의 수장들이 있었다 하는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 볼게요. 두 번째 화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인데 요것도 시족사의 영향을 갖다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랑도의 전신이 원화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원화. 원화는 어떤 제도냐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쁜 아가씨를 따르는 남자의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얘들이 이제 모여 다니면서 술도 먹고 같이 뭐 무예도 닦고 하던 게 원래 신라 전통이었는데, 진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신라를 대표하던 원화 둘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거예요. 싸우다가 둘이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을 갖다 계기로 해가지고 진흥왕이 여자들은 안 되겠다, 질투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을 원화처럼 예쁘게 화장을 시켜가지고 있죠. 꽃처럼 예쁘게 화장을 갖다 시켜가지고 진골 화랑을 중심으로 그를 따르는 남자의 무리들을 갖다 만들고, 이 무리들을 갖다가 교육으로 시킨 거예요. 교육도 시키고 플러스 무예도 같이 닦고, 그래서 얘들을 갖다 전쟁에 써먹었던 거, 그게 이제 신라의 화랑도가 됩니다. 신라의 화랑도. 시족사회, 여자 중심의 원화제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있죠. 요 화랑도를 시족사회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구성원 진골, 화랑 중심,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인물들을 랑도,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기능은 뻔해요. 교육과 훈련, 그리고 이제 플러스 계층 간의 대립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왜 이런 평가를 갖다 하게 되냐면 있죠. 예전 원화제도는 시족사회 전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화에서 모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룹 내에서 신분 차별 없이 전부 평등하게 서로 대했던 거예요. 형님 아오 하면서. 이 전통이 이제 화랑도로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라는 원래 엄격한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거든요. 그 골품제 차별이 되게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쌓이는데, 그 불만을 갖다가 이 화랑도 내에서 사람들이 풀어갔다는 거예요. 왜? 화랑도 내에서는 뭐 이 진골이고 낭도고 낭도고 할 거 없이 서로 형님 아우하면서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뭐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층 간의 대립 완화 기능, 골품제 모순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평가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죽지랑가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계급 간의 뭐 어떤 갈등을 완화하는 이런 얘기들. 근데 이거는 되게 심하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건 심화 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랑도를 갖다가 정립시킨, 원화제도에서 화랑도를 정립시킨 인물이 진흥왕이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국가적 조직으로 정비해서 전쟁에 써먹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좀 더 다듬은 인물이 누구냐면 진평왕이라는 진짜 평범한 왕이 있어요. 진선진 중에 첫 번째 왕. 이 진평왕 때 원강이라는 아주 유명한 승려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도를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행동 지침을 적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 5개. 밑에 사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임전무태라든지 살생유택, 이런 되게 살벌한 얘기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호국불기의 흔적으로도 우리는 해석을 하게 돼요. 다음에 이제 화랑도와 관련된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료가 채치원이라는 인물이 있죠. 얘가 이제 날랑비라는 사료에서 화랑 날랑을 갖다 기념하면서 화랑도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글을 갖다 쓰게 돼요. 이 화랑도를 갖다가 풍류도 국선도라고 부르면서, 이 풍류도 국선도는 있죠.
불선, 유교와 불교, 그 다음에 도교와 뿌리를 갖다 같이 한다는 이런 이제 좀 특이한 사상을 갖다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삼교 회통 사상이라는 거예요. 화랑도 애들이 유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도교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교 회통 사상, 화랑도는 이 삼교와 결국에는 뿌리를 같이 한다. 이런 이제 특이한 사상을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사료로서 되게 자주 출제됩니다. 원강의 세속우회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화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랑도는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곳이라 했다. 어때요? 이런 기능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화랑도는 원칙의 세속우계를 지침으로 삼았다. 어떻습니까? 원칙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원칙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원강이에요. 공무원 시험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애들을 갖다 크로스 해가지고 오답을 갖다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갖다 잘 보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정확한 꼭 알아야 될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풀려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충 알게 되면 한꺼번 풀려. 근데 공무원 시험은 이런 것들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랑도는 시족사의 전통인 원화제도에서 유래되었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화랑도는 6세기 진흥왕 때, 자 6세기 아래까리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태고, 소지, 진, 무 해가지고 지법진 있지 않습니까? 지법진이 6세기 때 왕들이지 않습니까? 국가적 제도로 정비되었다. 적어도 이제 정근대 이제 세기 감각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아주 쉽게 잡아드렸습니다. 여러 번 써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써보세요. 쓰다 보면 그게 암기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씩 생각 안 나면 암기법을 갖다 떠올리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로 이제 넘어갈게요. 통일신라의 이제 전반적인 생활상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뭐 뻔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귀족들 보시면 있죠. 귀족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노급, 시급, 우리 경제사에서 이미 이런 키워드를 배웠습니다. 요거 바탕으로 플러스 개인 토지, 그 다음에 이제 노비까지 있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아주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얘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나? 그게 이제 금입택이라는 키워드가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라 하대로 가면 있죠.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귀족들, 진골 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치에 극에 달하는데 그게 집에 금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금입택입니다. 수많은 노비를 거느렸고 있죠. 섬에다 사냥감을 풀어놓고 사냥을 했다. 이런 모습까지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아라비아의 양탄자, 사치품들 이런 것들을 갖다 즐겼다 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은 이런 행태를 갖다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흥덕왕이 이제 사치 좀 그만해라 했던 얘기인데 요건 자세한 얘기는 그 심화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사료까지, 문제까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우리 거의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통일신라 때 귀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했죠. 그럼 농민들의 피를 빨아서 이것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지금 보시면 철제 농기구의 일반화, 우리 경제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그 삼국시대 이래 이미 철제 농기구가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경의 시작, 이런 생산력 증가를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력이 높아졌지만 그 산물은 전부 귀족들이 독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하였다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발해사회상 가볍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 정치사에 다 배운 거예요. 지배층은 대시, 왕족인 대시 플러스 귀족, 고구려 귀족 계층인 고시, 이런 애들이 대부분 지배층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대부분 말갈족, 하지만 일부 말갈인이 지배층으로 편입되기도 하였다.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마세요. 무조건 고구려인들은 지배층, 말갈족들은 피지배층 하면 틀리는 거예요. 수백 년 역사가 이어졌으니까 예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뻔한 얘기예요. 고구려와 말갈의 문화를 바탕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하였다. 너무 당연하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대 이제 전반적인 사회상과 관련된 내용들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대 사회상과 관련된 주제 중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다 하나 빠뜨렸어요. 고대뿐만 아니라 사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그게 바로 이제 신분제예요. 신분제. 요 초기 국가와 고대 신분제를 갖다 쭉 정리할 거고 있죠. 요걸 배운 바로 직후에 고려와 조선의 신분제까지 바로 연결해서 들어갈 거예요. 사회사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가 바로 신분제예요. 요걸 갖다 시대별로 쭉 연결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초기 국가 때 신분제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우리 신분제와 관련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신분제는 기본적으로 4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배층 2개, 최상위, 중간 지배층, 그 다음에 피지배층, 양인, 그 다음에 천민에서 4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 국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 가짜 붙는 애들이 부족장으로 최상위 지배계층이에요.
주로 부족장으로서 전쟁을 갖다 주도했고요. 나중에 이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중앙으로 가서 이제 귀족화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애들이 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중간 지배층으로서 가드를 갖다 도와줬던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호민이라 불리는 애들입니다. 지방에서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행색계나 하는 애들. 얘들도 이제 가랑 같이 전쟁에 이제 참여했던 지배계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국가 시절에 하호와 천민이라는 이제 피지배계층을 볼 건데, 하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인, 평민, 상인. 평민, 양인, 상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막 바꿔서 쓸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상자가 항상 상자, 그리고 양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호가 이 시대 때 평민, 상민, 양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가의 기본적인 이제 세금의 근원이 요 평민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역과 수치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하원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평민 양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포인트로 잘 잡아주세요.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라도 그렇고 있죠.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양인들, 평민들이 군역의 의무를 갖다 집니다. 근데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노역은 하는데, 요역은 하는데, 그러니까 막 길 닦고 송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하는데 있죠.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시대 통일신라라든지 고려라든지 조선의 양인들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의무가 작죠. 얘들은. 그러다 보니까 권리는 클까요? 작을까요? 권리도 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얘들이 분명히 천민은 아니에요. 양인 계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인들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민은 뻔해요. 우리가 아는 천민, 천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그냥 노비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천민하면 노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천민하면 노비를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비들은 있죠. 오늘날로 치면 고양이, 강아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의 예속된 재산과 같은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이런 이제 애들이 바로 천민이었어요. 초기국가 시기에 하오는 상속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노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오는 천민이 아니에요. 노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인인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양인보다도 좀 이렇게 신분이 낮았던,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았던 애들이 이제 절대 천민 아닙니다. 양인 계열이에요. 양인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신분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신분제는 4계층제를 이룬다고 했는데, 삼국시대에서는 이게 신분체제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있죠. 좀 되게 복잡한 신분제들이 나와요. 귀족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장 중심으로 얘들이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신라의 골품제랑 비슷하게 있죠. 귀족 내부에서 되게 세분화된 신분제들이 이제 운영되게 돼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는 4계층의 신분제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품제를 갖다 배워보시면 이 귀족 내부의 신분제가 이제 어떤 형태였는지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배층은 비슷해요. 평민, 양인들 대부분 농민이었다. 그 다음에 역과 수치의 대상이 되었다. 세금의 대상이다. 그 다음에 천민은 우리 상식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노비였다. 주인에게 예속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천민의 유형을 갖다가 다루게 되는데, 노비의 유형을 다루게 되는데, 이 노비들이 부채 노비는 빚져서, 형벌 노비는 범죄를 저질러서, 전쟁 노비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게요. 통일신라 때는 있지 않습니까? 전쟁 노비가 많을까요? 작을까요? 통일신라 때는?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전쟁 노비는 주로 삼국시대 때 전쟁 노비들이 많이 등장하게 돼요. 전쟁 노비는 통일신라, 전쟁이 없는 시기에는 전쟁 노비가 많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는 전쟁 노비가 다수였지만 통일신라로 가면 이제 전쟁 노비가 별로 없어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진짜 주인공은 들어왔습니다. 앞서 두 개는 이제 대략적인 흐름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골품 제도라는 있죠. 귀족들을 위한 신분제가 있어요. 이 신분제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분제에서 제내에서 주요 신분들은 어떤 애들이 있는가, 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라가 이제 고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이제 가들, 뭐 이런 그 세력가들을 갖다 중앙으로 이제 끌어모으지 않습니까? 끌어모으면서 얘들의 이제 등급을 갖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풍왕이라는 인물이 요 골품제라는 신라 특유의 신분제를 갖다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신분제 내면을 갖다 들어보니까 크게 귀족들을 갖다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첫 번째 최상위 계층인 골쪽. 골쪽 안에는 성골과 진골이라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귀족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밑에는 있지 않습니까? 두품제라 해서 6두품부터 6, 5, 4, 3, 2, 1 해가지고 또 그 중하위 귀족들이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신라의 골품제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있죠. 8개의 계층으로 신분제를 갖다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 어디다 적용시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한품제란 걸 적용시켜야 됩니다. 한품제는 뭐냐면 승진의 한계, 품계 한계를 갖다 지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골이라든지 진골은 있죠. 최상위 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어요. 근데 얘들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승진의 한계를 야, 너네는 6두품, 너네는 4두품, 너네는 6등급, 너네는 4등급, 너네는 2등급까지밖에 승진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를 갖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한품제예요. 한품제.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양식에서도 얘들을 갖다 또 차별화하는 거예요. 가옥의 크기, 술의 모양과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정해가지고 있죠. 애들을 갖다 차별을 갖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골품제는 있죠. 귀족들을 위한 특권 계층을 위한 신분제예요. 1두품이라고 해도 있죠. 얘들도 일단은 귀족이에요. 하위 귀족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귀족과 왕경, 소경인 어떤 뭔가 특권 계층들의 신분제였다 하는 거. 모든 백성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신분제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골품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골품제 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층을 갖다 우리 살펴볼게요. 왕족은 원래 성골과 진골이 있다고 했죠. 근데 성족은 삼국시대 때 멸종됐어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진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골은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요 뒷문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식에 어긋나는 듯합니다. 왕과 경쟁관계였다. 아니 왕위 계승권을 가진 애들이 진골이야. 근데 얘들은 왜 왕과 사이가 안 좋았을까?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자무리 있지 않습니까? 사자무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자무리에서 킹라이온, 수컷 중에 제일 힘이 센 애가 이제 킹라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킹라이온은 다른 수컷들이랑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 킹라이온이 모든 그무리의 암컷들을 갖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왕도 진골에서 나오지만 있죠. 왕이 돼버리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진골들과 경쟁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경쟁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골들은 보십시오. 이 진골들은 중국의 제도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신라 특유의 제도를 좋아할까요? 상식 알려줬는데 신라 문화가 왕권을 강화하는 문화예요? 중국 문화가 왕권을 강화하는 문화예요? 중문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중국 제도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라 특유의 제도들,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게 진골들의 기본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왜? 전통적인 우리 신라 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 문화가 진골 귀족들의 특권을 갖다 인정해주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족 진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6두품 들어갑니다. 6, 5, 4, 3, 2, 1 있는데 5, 4, 4, 2, 1은 다 떨거지예요. 그러니까 6두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6두품은 있지 않습니까? 진골보다도 더 중요해요. 진골보다도. 자, 이 6두품이란 애들을 별명이 하나 있는데 등난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얻기 어렵다. 6두품이라는 신분이 있죠. 이 자체도 되기 어렵다, 얻기 어렵다.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이 등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최치원은 이 등난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면서 자부심으로 썼을까요? 아니면 야, 난 6두품밖에 안 돼. 이런 이제 자괴감에 썼을까요? 자부심에 쓴 거예요. 내가 진골은 비록 아니더라도 이 6두품도 진짜 되기 어려운 신분이다 하면서 이제 등난이라는 키워드를 갖다 6두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쓴 거예요. 자, 이 6두품이 이제 신라의 시대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 중대와 하대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대 때는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진골한테 눌려있긴 했지만 있죠. 왕들이 진골을 갖다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제 왕권 하에서 있죠. 나름대로 활약할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중앙에 진짜 좋은 자리, 장관, 그 다음에 지방의 장관 같은 핵심 요직에는 앉을 수 없었지만 있죠. 왕들이 진골귀족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행정 실무 같은 거를 갖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신라 중대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설총, 이미 배웠죠. 신문왕 때. 화왕계라는 그 글을 갖다 왕에게 올렸고, 그 다음에 이두라고 해서 한자를 표현해가지고 한자를 통해가지고 우리말 발음을 갖다 표현하는 있죠. 이런 발음법, 발음 그 체계도 이제 만들었던 인물이 똘똘한 있죠. 설총이라는 인물입니다. 강수는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하대는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신라하대는 이제 왕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육두품 써줄 애들이 있다 없다? 없어져 버려요. 얘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라하대를 대표하는 신라의 3채, 3명의 채씨들은 있죠. 얘들이 반신라적 경향을 가지게 돼요. 얘들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똘똘하고 실력이 있는 애들이요. 근데 나라에서 이 실력을 갖다 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치원 같은 인물은 관직을 버리고 나가지고 방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최승우, 최원희 같은 인물들은 얘는 견훤이랑 결합하고 얘는 왕건이랑 결합해가지고 있죠. 신라를 갖다 무너뜨리는데 동참하는 반신라적 세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의제라든지 이런 것들 심화 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육두품의 한계 있죠. 육두품의 한계도 보시면 장관 자리, 뭐 지방의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지사라예요. 중앙이라든지 지방의 이제 장관에는 앉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핵심 요직에 앉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두품에 이제 불만이 쌓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두품이 결국에는 신라를 갖다 바꾸려는 있죠. 개혁 세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신라 17관등제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5, 6번 대하찬과 아찬을 갖다 동그라미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 사이에 선을 하나 싹 그어주십시오. 우리 신라의 골품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이 육두품이라고 했어요. 요 육두품의 한이 서린 선이 바로 요 라인이에요. 육두품은 아찬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을 많이 세워도 나라를 한 10번 정도 후회도 있죠. 아찬 이상으로는 승진을 못했던 게 신라의 골품제도예요. 얘들이 꿈이 뭐였을까요? 대자를 다는 거예요. 대아찬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은 육두품은 있죠. 육관등 아찬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었다. 대아찬은 절대 될 수 없었다. 요거로 갖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이 17관등을 전부 순서대로 외우는 건 바보예요. 근데 요 관등줄 중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관등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관등이 바로 대아찬과 아찬 라인이에요. 그리고 한품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한품제는 있지 않습니까? 승진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진골이라고 해서 무조건 요 상위관등만, 그리고 그 상위관등만, 그 다음에 육두품은 중위관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의 승진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진골은 모든 관등에 다 임명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육두품은 보세요. 한계가 6관등, 그 다음에 오두품은 10관등, 사득품은 12관등. 숫자 외우지 마세요. 외우려면 하나를 외우세요. 육두품은 우연히 6관등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6관등 아찬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자색관복은 있죠.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누구만? 진골. 요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대신 보세요. 자, 진골은 자색 관복만 입을 수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X. 진골은 모든 관복들을 다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색 관복 같은 경우는 진골을 빼고는 어떤 계층도 입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요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나중에 심하러 가면 뭐 대나마라든지 대사, 그 다음에 이벌찬 요런 관등까지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요 대하찬과 아찬 라인만 확실히 잡아주시고 한품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제도인지 감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의 골품제에 대한 육두품의 불만 보여주는 사료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육두품은 아찬의 벼슬에 오를 수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이 오답으로 구성한다면 아찬을 뭘로 바꾸겠어요? 대아찬. 오답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육두품은 등란이라고도 하는데 진골 다음 가는 신분이었다. 정확하고 복색의 기준은 신분에 따라서 자, 단, 비, 녹 순서로 정해졌다. 어떻습니까? X 그러니까 두 가지 틀린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 틀렸어요? 자단비록, 자, 비, 청, 황이죠. 또 하나 틀린 포인트가 있어요. 신분이 아니라 관등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관등이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영향을 갖다 받게 돼 있어요. 한품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옥의 규모와 장식, 물,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도 규제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 내용 맞는 내용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3번 틀리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와 조선의 이제 신분제도, 신분제도의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골품제도 물론 출제 빈도가 높지만 있죠. 고려 조선의 신분제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 조선의 신분제도의 큰 틀만 잡고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분제도는 기본적으로 4계층의 신분제라고 했어요. 고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 귀족과 중요, 최상위, 그리고 이제 중간 지배계층, 그리고 피지배계층, 양인과 천민,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선초 있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갖다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조선을 건국했던 조선 건국의 주역, 조선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원래 신분이 노비예요. 법적인 신분이. 왜 그러냐면 외할머니가 노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노비고 지도 노비예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신분을 갖다 숨기고 얘가 이제 관직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했던 겁니다. 근데 관직, 고려시대 때 관직에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요 정도전의 신분이 노비라는 소문이.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정도전이 여러 번 발목을 갖다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를 갖다 기획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신분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는 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갖다 앉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있죠. 조선을 기획할 때 평등한 사회를 기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분차를 갖다 전부 없애버리고 전부 다 양인하려는 시도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해요. 왜 실패하냐면 이 당대 고려 말 조선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재산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던 가장 값진 재산이 노비였던 거예요. 노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그 노비를 갖다 뺏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민계층은 없애지 못하고 있죠. 양인, 중류, 귀족 차이만 없애가지고 이제 양인과 천민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신분체제를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선 초기의 신분제도가 양천제라는 신분제입니다. 양천제,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제라고 해서.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왜? 조선을 건국한 거는 관학파지만 실제 조선의 주인공이 되는 건 누구예요? 사림들이죠. 사림들 좋아하는 게 뭐예요? 위계질서 나누는 거예요. 계층을 나누고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들에게 복종해야지. 이게 사림의 성향이고 정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양인을 갖다 계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양반과 양인을 나눠요. 그래가지고 반상, 양인을 갖다 상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상민. 그래서 반상제도라는 제도를 새롭게 이제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반 계층 쪽에서 좀 세력이 약한 애들이 있거든요. 좀 낮은 계층들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힘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을 갖다 또 차별해가지고 또 위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인이라는 중간 지배 계층을 또 차별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조선 중기 이후로 가면 있죠. 반상제라는 4계층의 신분제가 다시 복원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반상제예요. 조선의 신분제를 갖다 보면 크게 이제 2개의 신분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 초의 양천제, 그리고 이제 반상제. 조선의 진짜 신분제는 어떤 신분제였을까요? 반상제요, 반상제. 조선 초기 법제인 경국대전에는 양천제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했던 신분은 반상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조선의 신분제를 갖다 분석할 때 있죠. 반상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요 반상제와 고려의 4계층의 신분제 있죠. 요거를 갖다 비교해 가면서 고려와 조선의 신분제를 갖다 이제 정리하게 될 겁니다. 쉬었다가 이제 고려와 조선의 이제 신분 계층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